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매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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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의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전 있는 맑은 영입니다. 아, 네. 이번 주에 모임이 너무 많아요. 이번 맞아요, 달에 너무 많아요. 4월은 모임의 달입니다. 네, 이제 꽃 피고 햇빛 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여볼까? 그치.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모 공지 드릴게요. 4월 13일 토요일 7시 백석동 일산 번개가 있습니다. 무대포라는 곳에서 있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4월 27일 7시 안양 번개가 있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안양 번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놀부 부대찌개에서 모인다고 해요. 네, 정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라디오 반민특위의 자랑이잖아요. 역사기행. 그쵸. 네, 4월 달에도 저희가 4.19를 기념하면서 4.19 투표에 갔다 왔는데 정말 초등학생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돈가스 라반트고 화이팅!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만세!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우리 또 황선님께서 특별히 해설도 해주시고 즐거운 뒤풀이 또 박한영 선생님 강연 박한영 선생님과 즐거운 뒤풀이 분과 그쵸. 즐거운 뒤풀이 막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가장 기대하던 달이 있어요. 뭐? 5월 아, 청정지역 박근혜 지지율 10%의 청정지역 광주로 갑니다. 예, 깨끗한 지역 광주. 예. 뭐 이곳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이 아닐까. 그쵸. 예, 이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광주는 특별히. 그래서 5월 18일 5.18 우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러 라디오 반민특위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갈 수 예, 없죠. 그래서 갑니다. 그것도 1박 2일. 네, 1박 2일로 가고요. 그래서 역사기행, 5월 역사기획은 광주로 가서 저희가 망월동 순례도 하고, 저희가 숙소도 잡아서 너무나 즐거운 어떤 프로그램도 꽉!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캠프 파이어! 아, 파이어! 파이어도 준비해놓고, 막 그랬어요. 교육도 준비해놓고, 즐겁고, 의미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자리 만들어놨으니까 이날은 가족 단위로 이미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광버스를 딱 빌려놨어요. 예, 딱 빌려놨으니까. 간지나게. 예, 간지나게. 예, 오시면 될 것 같고, 기념품도 딱 준비해놨어요, 저희가. 예, 여러분 모두 보고 싶어 하셨던, 이미 다 보셨지만, 우리 또 100년 전쟁 CD로. DVD. 왜 이래, 오늘? 네, DVD로 준비해놨어요. 네. DVD로 준비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공지는 오늘 아마 카페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밑에 댓글을 뚜악!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댓글 쫙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음 광고 나갈게요. 4월 14일 날,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위기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는 식당에 가는데도 아주머니들끼리 내일 전쟁 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사일 시험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전쟁으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다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 또 아티스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4월 14일 반전 평화를 위한 예술 몸빵. 우리 예술인들이 몸빵 하겠다는 거죠. 몸빵 먼저 하겠다. 네, 그래서 홍대, 예술의 거리죠. 네, 예술의 거리 홍대에서 12시부터 풀로 진행돼요. 난 12시부터. 일요일이잖아요. 12시에는 미술, 정말 의식 있는 예술인들. 네, 미술인들의 전시가 딱! 재밌다. 예, 딱 있고, 또 3시부터는 창모 포스트 극장 아시죠? 이름 멋있잖아요. 우리 그쵸. 예전에 반민특위 연극도 했었어요. 예. 그 창모 포스트 극장에서 영상 상영을 딱 하고, 그다음부터 릴레이로 공연이 쫙!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예, 뭐 어떻게 봐요, 그러면? 연극인들.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중간중간에 거기다가 무료예요. 프리, 올 프리. 난리 프리하게 들어오셔서 프리하게 노시면 돼요. 네. 네,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시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시는 건 좋은데 네. 창포스트 극장이 한 200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지 않으시면 아마 자리가 없을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 많이 출연하시는데 다 재능 기부. 네. 프리라고 하죠. 맞아. 무료로. 네, 다 출연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가 후원도 하고 네, 후원도 했고. 후원을 쫙! 없는 년들이 후원도 좀 하고. 거기다가 우리 또 선님. 우리 선님이 거기에서 또 시인으로 신앙송도 하시고. 낭낭하시죠. 또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작가이신 류성. 천재 작가이자 연출가. 네. 류성께서 전체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예, 여기도 저희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모임이 있어요. 지슬 영화, 화제의 영화죠. 예, 요즘 많은 분들이 4월은 정말 그 쏟아지는 햇볕과 아이러니하게 슬픈 역사 많은 정말 달이에요. 네. 4.19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예. 4월 26일 금요일 8시에 시네코드 선제라는 극장을 저희가 딱 다 빌렸어요. 그래서 100분 정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7,000원. 학생은 5,000원. 네, 그러니까 4월 26일 8시에 시네코드 선제에서 짓을 함께 봅시다. 자,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볼까요? 리뷰가 딱! 이게, 라디오 반민특위 리뷰를 많이 달아달라. 이렇게, 분님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리뷰가 달렸어요. 제 팬이 그래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선느님. 유느님 이후에 처음인데? 선느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크크크.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곧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그 다음 걸 빨리 읽으라고 그런 거 말고. 알았어. 열혈 애청자입니다. 분님 너무 예쁘세요. 크크크. 이게 크크크 나와 있는데 이 크크크 의미가 뭘까? 너무 예쁘다. 나 시켜서 했다. 이거 진짜 아니야, 예쁘다. 이거? 아니, 저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선님 건강 챙기시고 진님 좋은 자료 부탁해요. 그리고 라반트 화이팅. 반전 있는 영님 화이팅. 네, 네. 빨리 넘어가죠. 반전 있는 맑은 영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네.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많네요. 미군 범죄 듣다가 진짜로 핸드폰 집어던지고 싶다군요. 이게 내 나라 맞습니까? 뭐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백정을 비하하지 마시길. 고려 땐 농민, 조선 땐 도살업. 개백정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봐요. 왜냐하면은 좋아하잖아, 솔직히. 저 그런 스타일 고기와 좋아해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진짜 사과하세요, 빨리. 상투적인 전국에 계신 백정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계속 좋은 고기 부탁드리고. 네. 그래, 맞아. 그래.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금수만도 못하는, 금수한테 미안하고, 개만도 못하는 놈들 하면 개한테 미안하잖아. 금수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한 놈들. 아, 발가락에 금발대? 때한테 미안해. 이런 미군 범죄 저지르고 막, 진짜 이런 사람들은 뭘 비교해도 뭐. 맞아요. 모두에게 미안하니까. 어쨌든 좋은 똥한테도 욕을. 미안해. 좋은 걸 찾으셔가지고 좀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영님 어머님 명복을 빕니다. 아, 분! 네. 화는 아니고 조화. 왜 이러니 진짜 국어 선생님. 금조하완이라고 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금조하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잘 그렇대요. 아셨죠? 아 예. 네, 화순탄강에 대한 리뷰도 엄청 많아요. 이건 너무 리얼리티하다. 그치. 그렇죠. 사실이니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화순탄강 들으시면서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리뷰 정말 많으시고. 아 저도 사실 병이 난 것 같았다. 녹음하면서 이렇게 진짜 울컥하고 열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부터도. 아, 또 이 한마디 딱 있으시더라고, 감상. 오늘 화순탄강 이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그러게. 정말 너무 수준 끔찍해요. 높으신 분이에요. 네, 전쟁이 안 끝났네요, 아직 근데. 한반도는 전쟁 중, 어떡하지? 아, 진짜. 예, 이런 전쟁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쥐약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라디오 반민특위 옆에 말풍선이 있어요. 좀 조그만데 핸드폰 작은 분들은 그거를 얇고 하얀 그 가녀린 손가락으로 탁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아이튠즈에도 리뷰 남기는 게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많은 리뷰. 저희는 리뷰를 먹고 딱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소개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오늘도 대단히 개념찬 분 모셨는데요.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정세일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제는 뭐 나이가 먹어서. 한때? 나이가 먹어도 이 정도다. 좀 어떤 인상이시냐면, KBS 아나운서 같은. 맞아. 네, 그런 인상이세요. 좀 약간 정동영 씨 이미지. 그죠? 혹 친하세요? 성만 같아요. 대표님으로 계신데, 상임 공동대표로 계신데, 여러 군데 대표시더라고요. 그러시다고 하셔가지고. 저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생명평화 기독연대라는 데 공동대표하고 있고요. 말고도 뭐 여러 군데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나 뭐 본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장준하 선생 관련된 일. 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일,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일들. 이런 시민단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삶을 올곧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바치고 계신 그런 그러니까. 분이시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뭐 대학생 시절부터 가졌던 생각들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 인생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거의 은퇴를 할 나이쯤 돼서 네. 제가 사실은 좀 시민운동 쪽에 좀 더 올곧게 말 표현한 대로 좀 더 깊숙하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타이틀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일 별로 없고 뭐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겸손하기까지 하다니까? 너도 예뻐서 겸손한 거야? 그런 거 같네.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장준하 선생님 지금 암살이다.
타살이다. 이게 밝혀진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회장도 또 다시 치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방송에서 진짜 대서특필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다뤄주는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다뤄주고 뭐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만 나오고 그치. 사실 크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는 진짜 많이 갔거든요. 카페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문화대도 반민특위 가고. 깃발 큰 거 들고. 예. 진정한 방송은 반민특위,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얘기 들려는 건 아닌데.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꼭 좀 늦었지만 다루고 넘어가야 되고 이후에도 계속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반민특위에서 장준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내용 중에서.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세대가 이렇게 올드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장준호 선생님에 대한 역사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는 아닌데, 그쵸. 예, 굉장히 친근해요. 예, 반민특위. 진짜. 네. 예. 그러면은 먼저 그 장준하 선생님과 어떤 인연으로 이 사업에 함께 하게 되셨는지. 장준하 선생님 그러면 가장 유명한 책이 돌베개, 사상계인데요.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돌베개라는 책을 봤어요. 돌베개라는 책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장준하 선생 자제분들하고 싱가포르에서 같은 시대에 좀 살았어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그리고 느끼고, 이분을 우리 역사에 꼭 남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싱가포르의 그 아드님을 만나보신 거예요? 예, 그렇죠. 두 분 친하세요? 제가 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날 친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친합니다, 사실은. 그러시구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예. 장준하 선생님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90년대 초반서부터 중반까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저도 상세 주재원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었는데, 장준하 선생님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게 개인적 인연이죠. 예.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이 사회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하듯이 그 역사 교육이라든가 왜 사회가 이럴까 이런 불만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사도 의인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찾아야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불평 불만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진짜 독립운동가 이런 집안의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정말 오히려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양심적이셔서 이런 사회에 내가 어떻게 이름을 밝히고 누구 분의 자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어떤 진짜 양심?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초야에 묻혀서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진짜 저는 찾아서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몫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 저만 하더라도 70년대 학번이니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일제에 관한 생각들도 많이 했고, 독립운동가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배우면서도, 우리 역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후손들 특히 못 사는 거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관한 생각 외에도, 그런 얘기 말고도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쫓겨서 거기 가서 사는 것도 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와닿아서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제가 한 일은. 그 광복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도 쫓겨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심정이 피눈물 나죠. 저는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런 거. 제 얘기는 제가 그런 것이 별건 아니다 이런 뜻이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람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드님 두 분 다 훌륭하기 때문에 재밌게 지냈어요. 저는 아드님이 쓰신 일기를
봤거든요. 인터넷에. 일기보다도 그 박지만 씨한테 보낸 편지가 있죠. 네, 편지도 있고 일기도 있고 근데 너무 마음이 막 군대에 끌려갔던 이야기들 막 너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일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박지만 씨한테 드리는 편지 공개 서한을 쓰셨는데 그걸 봤을 때는 역시 장준하 선생님 아들이구나. 이 기계가 보통이 아니시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만 씨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입니다. 중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만 씨, 나는 지만 씨의 아버지는 일왕에게 충성을 바쳤던 일본군이었고 내 아버지는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군이었다거나 지만 씨의 아버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였고 내 아버지는 민주화 통일을 위해 목숨 바친 민족주의자였다는 또는 지만 씨의 아버지는 부정한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내 아버지는 깨끗한 동전 한 입 남겨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는 역사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서 50대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는 지나온 역사가 결코 우리의 손에 의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되었다는 지만 씨에게 내 아버님께서 평생 가슴에 품었었고 이제는 내 가슴 속에 품겨져 있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라는 글귀를 전해드립니다. 자식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취소하십시오. 그래야 하는 것이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지만 씨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 지만 씨의 삶이 쓰여지기를 빌어봅니다. 그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 왜냐하면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장준하 선생 셋째 아들이 목사세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싱가포르에서 마약 환자들 치료해주는 일, 상담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준하 선생님의 셋째 아들은 아마 박지만 씨한테도 그런 연민의 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박지만 씨도 한때 뽕인가요? 그렇죠, 일명 뽕이죠. 네, 그래서 여러 차례 구속도 당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연민의 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100% 요즘 말로 레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친일인명사전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정세열 님이 생각하시는 장준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너무 거창한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고요. 민주투사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다 하신 분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사상계라는 걸출한 잡지를 발행을 하시고 그것을 이어서 사실은 함석헌 선생과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분이 내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거기다가 이런 막
무술 막 이런 것도 막 엄청 잘하셨다고. 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성과 장면 나오잖아요. 국민대책위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다 서가지고 되게 멋있게 딱 총 쏘시는 장면이 나와. 예. 그 사진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사진이요? 그 7대 때 옥중에서 당선하셔서 국방위원이 되셨어요. 국회에. 그래서 옥중 당선을 하셨죠. 동대문구 쪽에서. 그래서 국방위원이니까 아마 뭐 사격장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아마 시범으로 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시범으로 쏘신 것이지만 중국에서 광복군에 계실 때 다 훈련을 받았고 한국에 투입하기 위해서 OSS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폼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잘 쏘시는 분이었고 아시다시피 장정 육천리를 걸어서 광복군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무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강단 같은 건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일단 잘생겼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교포분들 있잖아요. 그 교포분한테 들었어요. 중국에 계신 교포분한테 장주현 선생님 얘기를. 근데, 물론 이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과장도 있고 이렇겠지만 진짜 산등성이를 그분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 그 모습이 호랑이 같았다. 이런 진짜로 이야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과는 젊었을 때는 진짜 되게 매섭고 빠르고 막 이런 체력이 되게 좋으셨다. 얘기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은 원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부풀려지고 또 아름답게 표현되고 멋있게 표현된 것들이 있겠죠. 그거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냐는 100% 그런 거냐 아니냐는 보다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론이 되고 그렇게 얘기된다는 사실 자체는 그것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전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아파요. 네. 자, 우리 역사 지금 근현대사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입에 올리고 대학생이 존경하는 사람 이건희, 박정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어른이 있었다는 걸 많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프면서도 딱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이런 분이 있다. 뭐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친일인명 사정권도 그렇지만 애국가 사건도 그렇고요.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아직 뭐 친일했다, 뭐 이랬다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의 이야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굉장히 격동기를 살아오셨는데 일제하고 뭐 6.25 동란, 한국 전쟁 그리고 뭐 국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유신 때까지 쭉 오는 그 경랑기 속에 살면서 자기 삶 자체를 올곧이 바른 길로 정말 역사에 그냥 그대로 그리고 책에 실어서 위인이라고 실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 이런 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역사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렇죠. 진짜 이거 젊은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산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육천리를 걸었다면 원래 그러거든. 진주라 천리길 이런 얘기가 있거든. 고향이 진주예요. 진주인데 거기까지 걷는데 서울에서 진주까지 천리가 걸리는데 바짝 가야 요즘에는 고속도로 잘 뚫려 있어도 거의 뭐 3시간 반 동안 엄청나게 달려야 가는 곳인데 육천리란 말이죠. 그리고 더 추운 그 지방에서 얼마나 진짜 대단한 고초와 어떤 시련 속에서 걸어서 사실 광복군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으신 건데. 근데 그 이후에도 37번의 체포. 9번의 투옥. 뭐라고? 체포만 37번. 투옥만 9번. 조국이 강복된 이후에 또 많은 차례 투옥을 당하셨고 이랬다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이런 독립군을 광복군으로 들어온 사람, 광복군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사상계라는 막사이 사회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걸출한 언론인이었던 이런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 흠결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투옥당으로 있다는 자체가 우리 역사에 참 큰 아픔이고 그 문제가 아직도 당한 거죠. 늘 한결같으셨으니까. 보통 그런 중간에 변절을 하거나 변절은 하지 않았어도 좀 낮은 수위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네, 한 30, 40대 때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그래 나는 내가 어릴 땐 말이야. 그러다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뭐 어느 자리에 있던 언제나 그 젊은 시대의 감성과 원칙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이걸 방송을 좀 하자고 해서 사실 저도 이제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좀 더 뒤졌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준하에서 쳤더니 다음 카페에 장준하 선생님이 장준하가 누군가요? 어떤 분인가요? 물으면서 박정희의 부하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신했다고. 그래서 배신했다고 이렇게 썼던데 이 쓴 사람이 사실은 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몰랐다면 빨리 글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저렇게 모른다는 것 자체는 뭐 나이가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제대로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 순진하시구나. 그런 글만 전문적으로 또 올리는 또 정규직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구나. 정규직. 네, 저도 쳐봤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별별 게 다 나와요. 뭐 장준하가 뭐 광복군이라고?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 보면은 내용은 광복군이 맞아. 자기네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뭐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를 상시 개명을 했지만 장준하도 상시 개명을 한 흔적을 내가 찾았다. 막 이러면서 읽어보면 흔적도 없어. 개소리야. 그런 글들도 막 블로그에 막 올리고 뭐 소위 말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치면은 빨갱이 집단이다. 이런 블로그. 네, 전문적으로 예, 저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대가를 줘야 그걸 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람은 저희들이 활동을 잘해서 훌륭한 분이니까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알려졌다면 뭐 그 정도까지 못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장준하 선생님의 광복군 가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간략하게 지금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교목이고 이러셔가지고 이분은 목사가 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1944년에 한국으로 조선이죠. 그때 들어오셔서 징집을 당하셔요. 네. 평양에 징집 당하시는데 그때 이미 탈출을 해서 광복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결혼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징집 당해서 가세요. 가시면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2번의 면회가 있었는데 어머님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온 거죠. 그때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편지 끝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탈출한 줄 알아라. 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탈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혹한 훈련에서 말똥 치우는 일을 또 하셨나 봐요. 그때 말이 운동시대에서 그걸 치우면서 동상 걸려가지고 이제 뭐 똥을 만졌으니까 이게 오염도 됐을 것이고 동상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그냥 받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받냐면 자기가 약하다고 약하다고 판정이 나면 만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훈련을 받고 만주로 차출해 가는데 튼튼하고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죠.
만주로 가야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본 그 돌베개라는 책을 보면 일본 그 군의관이 너같이 대단한 그 독종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탈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하는 박정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도 혈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혈서를 썼고 공통점은 있네요. 손가락에. 네, 손가락에. 둘 다 독하네. 독하죠. 독한 방법이 달라서 그렇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단순하게 어떤 젊은 혈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서 또 멋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성분들은 뿅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부인이 17세 때 결혼을 하거든요. 네. 장준하 선생님이 26살인가를 했을 거예요. 왜 17살 난 처녀하고 결혼하는데 9살 차이네요. 9살 차인지 10살 차인지 그 정확하지 않아서 옛날 나이라서. 근데 17살 때 했는데 그때 처녀들을 다 정신대에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지를 몇 번 보냈던 여인이고 아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자마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대에 끌려가서 한 사람 구해준 거죠. 그런 멋있다. 멋지게 있죠. 예. 근데 저라도 반할 것 같아요. 예, 진짜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지덕체. 예, 지덕체. 예. 요즘 물론 여성들은 지덕체 따위는 보지 않지만, 예. 국민대책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여기는 어떤 단체예요? 말 그대로 이름이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암살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위원회인데, 이거는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1975년 8월 17일 약사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의문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타살로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의문사인 상태로 파주에 있는 캐톨릭 그 공원 묘지에 그냥 묻히셨어요. 묻히시고 난 다음에 쭉 가족만 찾아가고 이제 지인들 찾아가고 그런 그런 묘지였죠. 공동 묘지에 묻히신 건데 2년 전에 2011년 8월 달에 폭우로 선생님의 묘지의 옹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걸 이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족들하고 이제 지인들께서. 그래서 이장을 하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국립묘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독립군이셨으니까. 애국장도 받으셨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파주시청에서 우리가 공원 묘지를 하나 내줄 테니까 있어라. 개념이 있구만. 제가 또 파주 여자 아닙니까? 그러세요? 역시 다르시네요. 파주 땅 부자. 그래서 파주의 공원 묘지를 파주시에서 장준하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 작게라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쭉 땅을 보아서 어느 제가 그걸 결정을 하고 2012년 8월 1일에 이장하기 위해서 그 묘소를 묘를 개묘를 해가지고 보니까 선생님 유개골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골에 그런 6, 7cm 정도의 두개골이 함몰된 것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때 신문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 봤어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준하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 자기 몸을 드러내셨다. 우리 못난 후손들한테 내 죽음과 이 민족의 질곡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새롭게 좀 해라라고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저도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제 여기 같이 하면서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사실 의문사위원회에서도 밝히려고 그랬습니다만 진상 불가, 규명 불가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파서 유골을 보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유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팔 수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러면. 그게 정말... 나타난 거죠. 일부러 그거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래서... 진상 불가라는 거는 의문사가 아니다라고 판결난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전 선생님 돌아가셨던 그 당시부터 이거는 타살이다. 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짐작으로 많이 그냥 마음속으로 규명 불가였던 이유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과학적인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렵고 뭐냐면 사실은 서류를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서류들, 정보 보고들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 최초부터 자기들 나름 보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상만 씨가 낸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는데 보면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진종채 씨인가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45분 동안 독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죽은 다음 날, 돌아가신 다음 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다 보면 국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다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진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규명 불가인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고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운명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국대위에 참여하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장준하 선생님 운명적으로 만났다. 한국 사람이 해외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시점에. 거기 와서 사시고. 그래서 거기도 형제도 하나 가지고 두 형제가 있을 때. 아직까지 서로 연분을 이어가면서 연락하고 살았던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운명이라, 장준하 날 부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운명처럼 들어가서 제가 상임대표 중에 제일 어려요. 제가 내일 모레 60인데, 제일 어린데, 상임대표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진짜 미남이신데다가 말씀도 너무 부드럽게 막 잘하시고, 네, 그러네요. 마음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역시 장준하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네요. 네. 근데 대책위 활동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진짜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다 보니까 올바른 역사를 얘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장 진짜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제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건 좀 별로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건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건 좀 아직까지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쭉 해오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어렵고, 또 유족들도 계신데 어렵다. 근데 좌절이라든지 좀 분노, 어렸죠. 젊었을 때만큼의 분노가 생기는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모 교수가 그거 짜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게 장준하 선생님 유골인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이미, 이건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규명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얘기도 이미 누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겁이 나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더 쉬워서 얘기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어렵다고 보는 바깥의 외압적인 어려움보다는 도리어 이 속에서 끓는 거, 사실은 20대로 돌아갔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까 그런 화나는 거죠. 다음 카페에 있는 그런 물음이나 그런 걸 보면서 참 화났고, 제가 사실은 이 장준하 선생 암살 규명을 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인천에 사는데,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생명평화 기독연대 공동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인천의 동암역이라는 데서 1인 시위를 자주 해요.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님에 관한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어떤 나이 든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분은 장준하 선생님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55년생인데. 네. 진짜 젊어 보이세요. 55년생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대충 겉으로 보기엔 저보다 나이가 먹지만 저도 많이 봤으니까 이 친구는 나보다 어리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딱 와서 그런 거야. 당신이 장준호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잘 압니다. 저는 시위하는 입장이니까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뭐 술도 안 하셨던데 지금 뭐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때 그게 뭐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준호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장준호를 잘 안다면 장준호를 존경해야지. 근데 박정희가 더 훌륭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말을 자꾸 놓길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장준호 잘 알고 당신보다 잘 알고 장준호한테 아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어머나.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렇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기서 뭐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 예. 난 당신이나 4살이나 먹고 이 사람아 뭐 이렇더니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닐 때는 그렇지만 그 밑에 이제 생명평화 기독연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그러면 또 시비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100만인 서명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교인이지만 교인들 좀 욕 좀 해야 되겠는데 어느 이제 교회가 하는 그런 그 행사장에 가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파로 따지면 저하고 같은 교단이세요. 이분이 나온 신학대학교가 제가 지금 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 교단에서 하는 행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서명을 받을 때 그리고 목사님들은 잘 아세요. 선배시니까 한신대학을 나오신 거거든요. 한신대. 한신대를 나오신 거, 한신대 신학과를 나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호를 받아서 다 서명을 받고 그때 어떤 선거 전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박근혜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상상력은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네들은 올바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이권이나 선거나 자기 이익과 결합될 때 그런 정책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마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저희가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명박은 왜 그러냐? 너네 이명박 감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시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명하려고. 우린 그냥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화가 나서 사실은 물리적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참 안타깝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랜만에 내 속에 끌어오는 분노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걸. 나이 먹으면 분노가 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저도 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어 보시는 나는 반민특위 한 1년 넘게 했던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그러던데 왜 그러는 거지? 이런 분노를 이제 처음 알면서 너무 많이 이제 그렇게 분노해서 그런데 분노를 너무 이제 좀 이따 이제 회춘하는 거지. 분노를 내가 너무 폭식으로 풀었나 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늙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현 시대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 누구도 근현대사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국민대책위원회 사업과 이후 활동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는 먼저 일단
타살로 우리가 밝혀냈지만 정부가 아직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의문사예요. 진실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공적인 기관에서 특별위원회라든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위원회 같은 데서 해서 이분이 타살됐고 배우가 누구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그것이 장준하 선생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이름 없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실종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원혼이 아직도 떠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정말 영면할 수 있도록 그 의문사를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장준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준하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문사들이 제대로 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 민족 정기를 세워나가는 일을 앞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너무 좋다. 네. 그 라디오 반민특위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준하 선생님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대로 계묘를 해서 밝혀냈으니까 조용히 모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75년 8월 17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소위 영구차죠. 영구차를 난스톱으로 약사봉에서 난스톱으로 쭉 해서 그냥 파주에 있는 캐톨릭 공원묘지까지 그냥 천주교 공원묘지 그냥 갔다는 거예요. 노제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묻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분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서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다. 장준하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은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그분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의 죽음은 이미 다 밝혀진 바와 같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누가 죽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대충 다 알아요. 뭐 돌도끼를 찍어서 죽였든 아령으로 찍어 죽였든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죽였느냐, 타살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타살인 거 분명하고요. 그럼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누가 묵인을 했느냐 이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말을 할 수는 있죠. 네. 박정희가 주인 거죠. 박정희 정권을 아주 과잉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거나 박정희 정권 자체거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고 둘이 실제로는 밤의 대통령, 실질적인 야권의 대통령은 장준하라고 그랬었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제거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 법의학지대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범죄 심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굴까를 따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 당시에 이제 장준하 선생님께서 개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유신 헌법에 대한 개헌을 백만인 요구하는 서명을 하셨죠. 예. 백만인 서명을 하고 그것으로서 이제 다시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다시 그 100만인 서명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발족 기념 행사를 한 3일 정도 앞두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8.15는 정말 우리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제일 이익을 보고 누가 제일 무서웠겠는가 라는 걸 보면은 그때 추측할 수 있다. 그때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 사람으로서는 만주군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두 분을 비교한 박정희와 장준하에 대한 비교.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장준하 선생님이 대면을 많이 하셨겠죠. 둘 분 많이 만나셨겠지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광복 안 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사륙을 계속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분한 가정이고,
뭐 99% 맞는 가정 아니겠어요? 일왕에 충성하겠다 혈서를 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막걸리 보안법. 그래서 진짜로 안 들리는 데서 대통령 욕을 해도 잡아가는 시기에 얼마나 미웠겠어. 그런 시기에 얼마나 그 기계, 그 원칙, 그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장준하 선생이 연설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박정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단 한 사람 안 돼야 되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딸도 됐어.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그 박정희가 아시다시피 남노동 사건에도 연루가 되잖아요. 네. 동료들을 다 팔아먹고 자기는 빠져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네. 그러면서 그렇게 빨갱이라 그런다 남한테. 남노당도 아니었던 사람, 남노당의 남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빨갱이라 그래. 그게. 라디오 반민특위 청취자분들에게 뭐 꼭 당부 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이 있다면. 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대위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국대위가 나름대로 이제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장준하만을 인간 장준하, 개인 장준하만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특별법, 즉 장준하법이라고 이름되어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의 배후를 밝히고 아울러서 그 법에 의해서 한시적 법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모르게 이름 없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의문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죽음의 배후는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밝혀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죽음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합세를 해 주셔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준하의 일이 아니고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유족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요.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 대선 이후에 그런 이렇게 약간 패배 의식이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뭐 온라인 활동,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우리끼리의 잔치였다.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우리가 1,400만 표의 표를 얻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거 아니었으면 1,400만 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공영방송 장악했습니까? 우리가 뭐 거대 언론사 있어요?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닌 이런 지금 현황에서. 심지어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더 처절하고 더 심각해요. 3.1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1운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1운동.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까지 다 장악당하고, 뭐 방송, 심지어 진보 연예인들도 못나, 이런 상황 속에서 1,400만 표, 그것도, 뭐, 다들 뭐 인정하시겠지만, 문재인 우리 전 후보님이 장준하 선생님 같이 막 이름이 많이 전 국민에게 그런 상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트위터, 활동 이런 것이 저는 효과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패배주의를 가지지 마시고 이런 일 장준하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준하법이 생기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있잖아요. 보상. 예. 저는 왜냐하면 가장 너무 가슴 아픈 게 이게 유스타파 얼마 전에 봤는데 방송을 어머님 그 장준하 선생님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라고 얘기했더니 배고팠던 거. 그러시는 거예요. 배고팠던 게 제일 힘들었다. 네, 저도 뭐 수기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너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정말
자신의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를 위해 쓰신 이런 게 없잖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이렇게 특히나 억울하게 타살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보험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뭐 너무 사실 억울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또 뭐 아까 경제적인 얘기, 보상이 가는 얘기,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례로 올 초에 우리 국대위의 공동대표들 다 같이 해서 김희숙 여사님 찾아가서 세배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10몇 평 되는 조그만 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배 드리고 용돈 조금 드렸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짜셨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 87세시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러신 거예요. 얼마 전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적어도 5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이상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 보장 그 경제적인 보상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 보상 당연히 특별수법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얘기를 하면 또 저쪽 애들은 생각이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할까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가두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박근혜 정부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지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별법을 더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걸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주라 선생님의 그 뜻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절대로 그런 일을 우리가 박근혜한테 어떤 딜을 한다거나 정부한테 딜을 한다거나 박근혜한테 구걸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장주라 선생님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거를 꼭 우리가 성취해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년 신사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시고 우리 영님은 또 말문을 잊지 못하는 이런 막국수의 마지막 코스. 저는 오늘 안 울었습니다. 정말 인간성이 다른 것 같아. 이 감성과 이 두 분의 감성과 진짜 그들의 감성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 그래. 아니 친일파도 자기 땅 찾겠다고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왜 이기고 이러잖아. 근데 이런 정말 개 같은 나라죠. 정말 진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불쌍하죠 상대가. 네. 그런 사람 불쌍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개소리도 듣고 그렇잖아요. 불쌍하죠. 아니 박근혜 씨, 박정희 씨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택시 아저씨가 난 말도 안 꺼냈어. 난 택시 대구 갔는데 내가 난 뻔히 그러니까 딴 때처럼 얘기 안 꺼냈는데 가만히 있는데 서울말 쓰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요즘 젊은 서울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한다면서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내가 또 내 성격상 대구라고 해서 아저씨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이럴 수도 있었지만 난 그게 또 안 되잖아. 그치. 네, 전 정말 싫어해요. 네, 이랬거든.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데 왜 싫어하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싫어요 이랬어. 뭐 대화가 안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요. 한 발짝 물러서시더 근성이 있으시더라고. 한 발짝 물러서더니 박근혜는 좀 그래도 박정희는 진짜 백이야. 나한테 이러면서 박정희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 어린애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흉탄에 잃고 어린애들이 돈이 없어서 전두환한테 6억을 받았겠냐. 얼마나 청렴했으면 평소에 얼마나 남겨준 게 없었으면 전두환이 불쌍해서 6억을 줬겠냐. 나 그래서 우리랑 사고 방식이 다르시구나.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자기 딸이 이제 홍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택시를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아저씨 등록금 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사립학교법 때문이에요. 그 사학법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씨가 나가서 촛불식 집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남대 갖고 계시잖아요. 정수 장학회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근혜 씨가 대구에는 물론 얼마 재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강남에는 재산이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정수 장학회고 영남대고 다 사회에 환원한 거라고. 박근혜께 아니라고. 저는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진짜 진정한 어떤 부활 내지는 그분의 뜻을 잇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통일된 세상 누구나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잘 살 수 있고 정의롭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선생님 바라신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통하고 그런 진짜 상식이 통하는 이런 우리 민족이 흥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정 격해지셨네요. 그리고 죄송한데 나 진짜 나 발표 한번 하고 싶어. 우리 민족 이런 얘기 잘 요즘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길이까지만 안 가시면 되지. 요즘에 아주 폭력적인 시대라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네. 아유, 말씀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지금, 사실은 아까도 뭐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특히 박근혜 씨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사는 길, 정말 역사에 살 수 있는 길. 어쨌거나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시대에 한 거잖아. 이걸 밝혀서 나는 아버지가 지금 뭐 산업화를 하셨다 그러니까 뭐 그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걸 또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뭐 나 이어가겠다. 그 아버지가 독재한 거 맞다라고 자기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밝혀주면 뭐 지금 받는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수보다는 10점 더 받지 않을까 역사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러길 기대해요.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대를 접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실 내가 기대란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나서서 할 때 뭐 민중의 힘이 그리고 시민들의 힘이 국민들의 힘이 팽배해져서 그것을 이뤄내질 때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치인이 누가 개과천선해서 턱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부활은 그만큼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었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 수도 있죠. 아들들이 형편 없었거나 뭐 기념사회가 없었거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국민적 이슈로 또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은 이것 이후에 작년 대선 이후로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걸 찾으면서 활력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나셔서 그것을 벗어나는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 예, 화이팅! 선생님! 예. 저희가 이거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희 마지막 코너가 항상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저희가 노래를 나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요? 저보고 부르라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독립군가가 있더라고요. 독립군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진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생칼이 비키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